입니다. 물 외에 좋은 일이 어부생이 아니라. 일단 좋은 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이란 뜻이죠. 좋다와 좋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좋다가 현대국어에 좋다고, 좋다는 현대국어에서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어부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아비부자를 써가지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4대부, 자연 속의 4대부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물 외가 어디겠냐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어렵게 물어볼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디일까? 물 외가 어디고 물이 어디냐는 거죠. 이 외자는 바깥 외자입니다. 그건 알겠지. 그러면 충여가 물 외가 어딜까? 두 글자 통틀어서. 좋아요. 그럼 물은 어디겠어? 좋습니다. 물은 속세고 물 외가 자연인 거야. 그런데 잠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 물화일체죠. 그래서 물과 내가 한 몸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자연과 내가 하나인 게 물화일체인데 저 물은 속세니까요. 이게 설마 속세와 내가 하나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치? 그러면 물을 뭐로 봐야 되냐? 물을 무슨 뜻으로 봐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다들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건 물건 물이라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이 물이란 말은 무작정 자연으로 볼 게 아니라 대상, 좀 더 어렵게 말하자면 타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타자와, 그럼 이 글자는 자아니까 타자와 자아가 내가 하나가 되면 물화일체인데 그게 자연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화일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게 문맥에서 볼 때 자연이 아닐 수도 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내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 그럼 물을 고기라고 해서 고기와 나는 하나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뭐 러브라이브의 오타쿠야. 그러면 마키짱, 코토미짱과 나는 하나다. 그러면은 역시 물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물의 의미는 대상이나 타자를 가리키는 넓은 뜻으로 이해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글자가 자연을 뜻하죠. 계속합니다. 어웅을 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어웅이라고 하는 거는 고기잡이 늙은이, 어가 고기 잡는 거니까 고기잡이 늙은이가 되겠네. 그럼 이게 누굴까요? 고기를 잡고 있는 늙은이. 물론 화자가 고기를 열정적으로 먹고 살려고 잡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어촌에서 낚싯대는 들이우고 있으니까 자기를 가리킨다면 이때 웃다의 의미가 더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말인데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지 마라. 왜 비웃지 말라는 거냐? 뭐 비웃을 수도 있지. 왜냐면 그림마다 그렸거든.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문인화 속에 모델은 물고기 잡는 늙은이가 아니더냐. 따라서 이렇게 오래되고 유서 깊은 모델을 비웃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나를 비웃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림마다, 옛날 그림마다 늙은이가 그려져 있더라. 그 다음에 사시는 사계절입니다. 사계절에 흥이 한 가지란 말은 똑같다, 같다. 사계절에 흥이 같지만 그 중에서도 가을 추강, 가을강이 으뜸이라가 되죠. 그래서 화자는 가을강을 유난히 더 높게 쳐주는 걸로 보면 되겠네. 중요한 말은 별로 없어요. 굳이 고르자면 요 두 글자가 중요하지 않나 할 만큼 별거 없는 수입니다. 다음 추익. 요거도 빠르게 합시다. 수국은 물나라가 아니라 어촌이고요. 어촌에 가을이 드니. 가을이지 뭐. 고기마다 살져 있다. 살졌다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살찌다는 동사. 살찌다는 형용사. 만경 등파에 실컷. 슬카지는 실컷. 용여하자는 놀자. 이렇게. 그럼 만경은 뭐냐? 잠깐 칠판 볼까요? 여기 만경 등파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보면 또 나와 여기.
만경. 그죠? 딩판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 우리 입에 귀에 더 잘 들린 말은 만경창파죠. 그럼 앞에 만경은 똑같단 말이에요. 경이 뭐냐? 경은 일항을 뜻해요. 만은 숫자 만. 그러면 밭에 가면은 실제 일항이 10,000개 있는 밭 같은 건 지구상에 아니지. 조선 땅엔 없었겠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있겠지. 넓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실제 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글자가 바다나 강처럼 파도가 정말 많이 있어서 그 파도 하나하나를 다 세보면 마치 바디랑이 10,000개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만경이란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작품 말고도 당신들이 만경이란 말을 접하게 되면 그것이 파도를 가리키는 바다나 넓은 강. 여기서는 넓은 바다라고 할게요. 넓은 바다에 실컷 놀자.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전라북도에 가면 만경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만경은 안 되겠죠. 만개는. 그 다음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여기죠. 사람 한 명이 아니라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따라서 여기 이 뒤에 멀수록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은 탈속을 뜻하겠네요. 탈속적이든 멀수록 더욱 좋아. 인간 세계는 속세는 나로부터 멀리 있어야 내가 더 좋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쉽죠? 빨리빨리 갑시다. 그 다음 요 추구는 조금 새롭죠. 아마 이거는 처음 볼 거예요.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갑니다. 옷 위에, 해석은 쉬워요. 옷 위에 서리. 옷에 추운, 춥다가 춥다가 됐어요. 지금도 경상도에 가면 어르신들이 치워, 춥다라는 말을 써요. 실제로. 따라서 이 말은 치우는 추운이 되겠고요. 옷 위에 서리가 오는데 추운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 더, 조선이 좁다 하나. 이렇게요. 조라는 글자는 사람을 고치면 의사, 사람을 판단하면 판사, 조사도 있어. 뭐예요? 낚시꾼.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높여말할 때 스스로를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라는 글자에 따라서 낚시하는 뜻인데, 그럼 조선은 낚싯배가 되겠죠? 낚싯배가 좁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현실의 불편입니다. 지금 불편해요. 서리가 오고 춥잖아. 낚싯배도 좁아. 그런데 뒤에 보니까 추운 줄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현실의 불편이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 더, 여기가 더 중요한데, 부세와 어떠하니, 부세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부세는 뜬 세상을 말하니까 속세를 가리킨다 라고 하면 되겠죠. 왜 뜬 세상이 속세입니까? 여기서 뜬이란 말은 헛되다 라는 뜻이에요. 뜬 소문, 뜬 세상, 이렇게 아무것도 실속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정수. 여기 보면 맥락이 이렇게 돼요. 이것이 불편하지만 난 불편한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요. 이래서 불편하지만 그럼 이쪽도 불편한 줄을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돼야 맥락이 맞단 말이야. 부세는 뜬 세상이고요. 비록 낚싯배가 좁다 하지만 뜬 세상과 여기에 들어갈 말이 3글자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낚싯배가 좁다고 하니까 그래? 좁아? 야, 그러면 너 그냥 가. 여기 있지 말고. 가면 되잖아. 좁은데 왜 여기 있어? 왜 거기가 여기죠? 그럼 여기는 뜬 세상과 이거 해서 어떠냐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겠어? 이 말은 현대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로서 이 경우에 쓰이죠. 나는 너와 키가 달라. 나는 너와 성향이 달라. 그럼 이때 와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2글자를 하는 거잖아. 나와 너를. 뭐 하는 거야?
그쵸? 이렇게 되죠.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 말이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 뺀 거냐? 아닙니다. 고전시를 읽다 보면 이와 같이 견주거나 비교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때 비교해라는 말은 흔히 빼요. 그냥 뭐뭐와 어떠냐라고만 물어보고 문맥으로 이게 비교임을 알 수 있구나라는 거지 아예 맥락에 써 있는 경우가 써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써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쪽 앞에는 현실을 불편을 말하지만 이 뒤에는 그게 사실은 불편하지 않다란 뜻으로 봐야 되겠죠. 이쪽은 결과적으로 만족하는 거죠. 난 만족해. 이대로가 좋아. 뭐 굳이 추우면 추운 거 그냥 견디면 끝이고 아니면 따뜻한 데 들어가면 되고 낚싯배 좁은 것도 속세 가는 것보다야 말할 수 없이 좋아. 만족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죠. 내일도 이렇게 하고 모레도 이렇게 이때 이렇게 하자는 말은 무슨 뜻이 돼요? 자연을 즐기자. 다시 말해 속세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기 있을 거야. 이 정도 불편하면 충분히 참을 수 있어. 좋은 게 더 많으니까. 그 다음 10번째 것도 마찬가지. 그동안 잘 못 본 건데 송가는 소나무 사이입니다. 안 중요해요. 석실 이거를 그냥 소박한 거처라고 이해하세요. 소나무 사이에 집이 하나 있는데 돌로 만든 집이요. 그게 그냥 소박한 거처, 소박한 집이겠죠. 돌집이 뭐 엄청나고 장엄한 그런 집은 아니잖아. 소박한 거처에 가서 효월은 새벽달을 보자 하니. 잠깐만요. 잠깐 여기 봐봐. 이게 10번째 수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를 붙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 이 초장과 중장 사이의 이 여음은 배의 출항부터 정박까지를 말한다 그랬고요. 더구나 10번째 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하루가 끝나서 배를 항구에 붙이고 이제 내려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때가 됐으니까 이것은 자기 집을 말하겠고 이것은 시간이 그만큼 늦었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또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작가인 윤선도는요 보길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 보길도에서 본인이 살던 집의 이름이 석실이에요. 땡땡 석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자기 집을 말하는 건데 뭐 그냥 말이 석실이지 소박한 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산 낙엽의 길을 어찌 알아보. 공산은 빈산, 낙엽은 우리가 아는 그 낙엽. 빈산 낙엽의 길을 어찌 알아볼꼬 라는 말은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길도 못 알아보겠어. 따라서 이것은 단절감. 길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단절감을 가리킵니다. 표현법은 서리법으로 쓰였죠. 길을 어찌 알아볼꼬. 백운이 따라오니 녀라의가 무겁구나. 백운이라고 하는 건 흰 구름이죠. 흰 구름이 따라오니 녀라의 뜻 써있죠. 숨어 사는 사람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무슨 비단도 아니고요. 아주 두터운 옷이 아니라서 나는 사실 가벼운 누더기 비슷한 걸 걸치고 있을 거예요. 유배당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옷이 무겁다라고 말할 정도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맥락을 전체를 고려해 봤을 때에는 밤늦게 하루 일정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올 때쯤 되니까 녀라이가 무겁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지쳤다. 정말 피곤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는 두 가지로 뜻을 봐줘야 돼요. 첫 번째는 쉽게, 아주 쉽게 보자면 흰 구름이 따라온다 라고 했으므로 속세를 벗어난 공간입니다. 이른바 탈속적인 공간이죠. 공간에서 은자, 숨어 사는 삶을
누리고 있다. 그냥 열아이가 무겁다는 게 무겁다를 별달리 어려운 뜻으로 보지 않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이 낚시를 하든 자연을 즐기든 하고 밤늦게 집에 새벽에 가까울 땐 집에 오니까 힘들죠. 그래서 무겁다고 한 것이다. 이게 단순한 해석. 하지만 두 번째 해석. 그게 뭘까요? 어쨌든 구름이라는 소재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게다가 이 뒤에 보세요. 요 바로 뒤에 보면 구름 거친 후에 햇빛이 두텁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구름과 해가 대립적인 의미로 등장했죠? 그럼 해는 임금이고 구름은 간신이라 봐야지. 여기서 흰 구름도 마찬가지로 보면 두 번째 숨은 뜻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주된 해석은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신, 흰 구름이 간신히 견제하니 부담스럽다. 괴롭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말을 좀 더 복잡하게, 단순히 옷이 무겁다는 뜻이 아닐 거야. 뭐 다른 뜻이 있겠지 라고 해서 쫓아가 보면 그 앞에 흰 구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만 이건 주된 해석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된 해석은 아니야. 그냥 가볍게 별 의미 없이 보는 게 현재로서 주된 해석입니다. 그 다음 동으로 넘어가요. 동은 겨울이지. 구름 거둔 후에 햇빛이 두텁다. 자, 말했죠? 구름이 거쳤더니 그제야 두터운 햇빛이 보여. 마찬가지 천지가 폐색하되 바다는 의구하다. 천지란 말은 온 천지를 말하죠. 폐색은 얼어붙다라는 뜻이에요. 천지가 얼어붙었어. 춥단 얘기죠. 계절감이 잘 드러나요. 가을에는 얼어붙지는 않잖아. 그런데 바다는 의구하다라고 했고 의구란 말은 옛날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야, 되게 친절하다. 의구하다 정도의 단어를 뜻을 적어준단 말이야.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 옛날에는 많이 쓰던 말이죠. 뭐 어쨌든 그러면 이 햇빛을 임금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고 햇빛이니까요. 그럼 앞에 구름은 그 임금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니까 간신배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 배라는 글자는 물이라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나 혹은 어른들도 대인배, 소인배, 대인배, 소인배의 반대말이 대인배야 라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인배는 원래 소인 특성상 무리를 이뤄요. 지들끼리 몰려다닙니다. 왜냐면 그래야 남을 씹고 혹은 못된 짓을 해도 이제 지들이 해코지를 안 당하죠. 근데 대인은요 몰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제나 관대하고 공명정대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딱히 무리를 이룰 필요가 없어. 배라는 글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거나 혹은 뭔가 꺼리 있는 데가 있는 애들이 무리를 이루기 때문에. 근데 대인은 무리를 이루지 않으니까 대인배라는 말은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소인배의 반대말은 그냥 대인이죠. 야, 너 대인배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죠. 뭐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임금의 이 부분 두 군데 햇빛이 두텁다와 바다는 의구하다. 이거는 자연물의 긍정적인 해석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변함없이 좋아. 그런 자연물 두 개를 말한 거죠. 햇빛과 바다. 자연의 변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점, 그 두 군데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고서 결론이 뭐예요? 가없은 물결이, 가는 끝이니까 끝없는 물결이 깊은 비단을 편듯하다. 식유. 그 다음에 예찬적 태도
이렇게 되겠죠? 직유와 입자. 이게 겨울의 네 번째 수인데요. 요건 정말 중요해요. 어부 44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수를 한 수만 꼽으라면 이 동의 4를 꼽을 수 있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현길 여기 보세요. 갑니다. 간밤에 눈 갠 뒤에 경물은 경치죠. 경치가 달라졌구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돼. 요거는 다르구나가 아니고요. 달라진 거예요. 따라서 피동이나 혹은 시간의 경과를 포함하는 의미니까 요걸 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여기 이 부분 짝 앞에는과 뒤에는 짝이 되고요. 만경유리와 천겹옥산이 짝이 됩니다. 요거 일단 대꾸수였고 내가 물어볼 건 이거야. 대꾸는 내가 이미 얘기했고요. 비유는 3번. 과장은 뭐 한 번 혹은 2번 쓰였습니다. 내 질문은 이거죠. 어디 쓰였냐고. 대꾸, 비유, 과장 이것이 이 작품에서 어디에 쓰였냐. 요 구절에서. 힌트를 좀 주고 물어볼게요. 앞에 뒤에는 알 테니까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만경은 아까 얘기했고요. 유리는 우리가 아는 그 유리예요. 글래스, 유리. 그 다음에 겹은 천겹이란 뜻이고 옥산은 옥 알죠? 옥으로 된 산이란 뜻입니다. 현길씨 비유가 어디 쓰였나?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이경민 비유가 쓰인 거 알겠어요? 거기에 왜? 일단 답은 맞아. 왜? 거기 왜 비유야? 유리가 뭘 가리켜 그러면? 유리가 바다다. 유리는 사실은 유리가 아니라 바다를 가리키니까 비유. 정확히 말하면 은유가 되겠네요. 정답이지만 아직 2개 더 있는데. 산이 비유다? 왜? 옥산입니까? 옥산 좋아요. 정답이에요. 옥산이 뭘 비유한 원건이 뭐예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이 옥은 여러분 생각에 백옥일까요? 취옥일까요? 백옥은 하얀 옥이고요. 취옥이라고 하는 건 비취, 다시 말해서 녹색. 옥을 취옥이라 그래. 백옥일까? 취옥일까? 이 옥은 백옥이에요. 이 사람들은 문맥을 봐야지. 백락을 봐야지. 위에 뭐라 그랬어? 눈 갠 뒤에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럼 이 옥산은 무슨 산을 말해? 눈 덮인 산을 비유한 표현. 다시 말해 백옥일 수밖에 없어요. 겨울인데 어떻게 산이 녹색이냐? 어느 지구에 가면 겨울에 산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이 옥산은 요거는 눈 덮인 산을 비유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가 3개 쓰겠다 그랬죠? 또 하나는 만경의 경이에요. 경도 말했듯이 이랑은 논밭에 있는 건데 이거는 파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파도를 이랑이라고 비유한 거니까 경도 마찬가지. 하나, 둘, 3개 이 3군데에서 비유가 쓰였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만한 충분히 자격이 보이죠? 비유가 좀 복잡해요. 과장은 또 어디 쓰였겠어요? 천겹. 적어도 한반도에는 산이 천겹으로 보이는 만한 곳은 없어요. 어딜 가더라도 천겹은 아닐 겁니다. 네팔쯤 가야 있겠지. 그 다음에 만경도 과장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 이게 정말로 바다라면 과장이 아닐 수도 있죠. 실제 바다에는 파도가 10,000개가 문제가 아니라 몇십만 개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만 천겹만 우리가 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기교를 사용해서 표현했고요. 대꾸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마지막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 어때요? A인가 B인가 C가 아니로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칠판 봐요. 여기 이 앞에 2줄을 보고서 이 2줄은 A인가 B인가
C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거는 A이든지 B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최소한 C는 아닐걸?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지금 A가 뭐지? 신성계예요. B는 뭐예요? 부처의 세계예요. 그럼 이 C는 인간이라 써있는데 인간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해석해야 문맥이 맞아요? 인간의 세계라고 해야 앞뒤 문맥이 맞죠. 그래서 인간이라고는 인간계를 말하고 인간계. 나머지 앞에 두 개는 신선의 세계, 부처의 세계. 신선의 세계인가 부처의 세계인가 인간 세계는 아닐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을 포함해서 이거 전체가 설경을 예찬하면서 작품을 전개했다. 이 수 전체가요.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이것저것 할 말이 많은 작품이니까 시험에도 많이 나올 만한 거죠. 많이 나왔고요. 또 나올 수도 있는 게 겨울 네 번째 수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자, 겨울의 여덟 번째 수.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찌 씩씩한가. 이거 뭐 보나마나죠. 요거 소나무. 씩씩하다란 말도 포함해서 혼자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걸 전부 의역해 보면 해석 속뜻을 읽어보면 외롭고 굳센 그다음에 절개 굳은 선비. 절개는 뭐 지조라고도 되겠죠? 지조. 절개나 지조나.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외롭고 굳세지만 절개가 굳은 선비는 누구야?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흔 구름. 요 구절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달라서 역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머흔 구름이란 말을 이렇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 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 자 보세요. 머흔 구름은 원래 머흘다가 험악하다는 뜻이니까 험악한 구름을 의미합니다. 파랑성은 뭘까요? 파도소리. 자, 험악한 구름이 좋은 뜻으로 쓰이는 시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그냥 구름이면 모를까? 험악한 구름은요 100% 부정적입니다. 주로 간신배, 시련, 고난 등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서는 험악한 구름을 한맺혀 하지 마라. 그냥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애가 이런 일을 해요. 세상을 가리운다. 이때 세상은 속세를 말합니다. 을 가려줘요. 마찬가지야. 파도 소리. 이 저 거친 파도 소리를 염침하라. 염침하는 말은 염증할 때 실증 난다, 염증 난다. 그 염증이니까 싫어하지 마라, 지겨워하지 마라. 왜? 진원을 막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짝이 된다는 것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알 겁니다. 대꾸법이 쓰인 셈이죠. 그럼 진원도 뒤에 뜻 써있죠. 똑같이 더러운 어지러운 세상을 말하니까 결국 이 구절은 무슨 뜻이 되죠? 탈속을 강조하고 있어요. 속세를 벗어난다. 그러면 얘 어흔구름과 파랑성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탈속을 경계가 되어주죠. 경계선을 그어준다고. 구름이 속세로부터 나를 막아주고요. 파도 소리가 속세로부터도 나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 봐요. 추치원에 쓴 작품 중에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냥 들어. 우리 프린트의 작품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과제 하다 보면 이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이 작품의 의미는 이제 내용은 이래요. 화자가 가야산이라는 곳에 숨었어. 최치원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가야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일부러 계곡물이 많아가지고요. 물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귀에서 소리치고 뭐라고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소리가 구분이 안 될 만큼 시끄러워요. 계곡물 때문에. 이 소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일부러 그랬다. 내가 물기를 잡고 이 온 내 주변에 내 거처만 딱 남겨두고 주변을 다 계곡물로 전부 다 둘러버렸어. 왜? 얘 역할을 맡긴 거죠. 무슨 역할이에요? 속세에서 나한테 시비 거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나보고 옳다 혹은 그러다라고 모함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에이 시끄러운 것들 내 이 소리 절대 듣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계곡물로 온 산을 둘러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막았다라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설마 자기가 무슨 수로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표현만 한 것이라면 이 구절과 비슷한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먼저예요? 최치원이 먼저 썼겠죠. 그 사람은 신라를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선 때 쓰여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상, 물소리나 기타 소리를 통해서 나한테 시비 거는 소리를 막는다라는 발상은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겨울의 10번째 갑니다. 어와 저물어 간다. 해가 저물 수도 있겠고요. 겨울의 끝이니까 1년이 저물 수도 있겠어요. 어찌됐든 끝나갑니다. 연식은 뒤에 뜻 써있듯이 쉬는 거야. 좀 쉬어야죠 이제. 1년이 끝나가니까. 그 다음에 배부쳐라 배부쳐라. 역시 겨울의 10번째고요.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대. 흥치며 걸어가서. 가는 눈은 가느다란 눈이야. 이게 무슨 어딘가 가고 있는 눈이 아닙니다. 가느다란 눈 뿌린 길에 붉은 꽃, 꽃은 꽃이죠. 붉은 꽃 흩어진대. 흥치면 흥겹게 걸어가서. 문진우 요 미음이라고 지금 밑줄 그어진 여기 내가 해석을 했는데 당신 생각에 여기에 색채 대비가 있어요? 무슨 색? 붉은 꽃의 붉은색이랑 눈은 무슨 색인데? 질문. 눈이라는 표현을 네가 흰색이라고 했는데 이 시에 희다라는 단어가 있어? 없죠. 그러면 색채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붉은 꽃이야 붉은이라고 써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색채어라고 하면 색깔 말을 뜻하고요. 색깔 말은 말 그대로예요. 색깔이 있어야 돼요. 흰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 분홍색, 민트색 뭐 등등. 그런데 따라서 이 표현에 따르면 여기는 색채어지만 여기는 색채어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맞아. 그러나 우리 주변 존재하는 사물 중에는 존재만으로 색채어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하고 피가 있죠. 걔들은 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과 피를 들으면 머릿속에 색깔이 떠올라. 너무 당연한 거야. 따라서 이것은 색채 대비가 돼. 한 번 더 물어보자. 복숭아 꽃은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입니다. 살구 꽃이 흰색이고요. 목련은 색깔이 두 개죠. 자주색과 하얀색.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이 피었다. 색채어야 아니야? 아니에요. 붉은 꽃이 피었다. 색채어야 아니에요? 색채어예요. 붉은 꽃이니까. 복숭아 꽃이 피었다. 색채어예요 아니에요? 색채어라 맞다고요. 왜냐하면 복숭아 꽃은 존재 자체가 색깔을 떠올리게 해주니까. 그래서 어떤 시어들은 색깔말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색채어인 시어가 있고, 어떤 시어들은 색깔말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색채어라고 취급하면 곤란해지는 경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냐? 색깔말이 있다. 색채어. 오케이. 색깔말이 없다. 그럼 색채어가 아닌데 그 소재가 반드시 하나의 색깔을 나타내는가? 그러면 색채어이고, 그렇지 않다면 색채어가 아니라고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약간 애매하지만 풀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상식으로 푸는 거죠. 미음 색채어가 있어.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김하은 정신 차려.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자, 다들 보세요. 우린 지금 시조를 배우고 있어. 시조는 몇 음보예요? 4음보죠? 어떻게 읽어요?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의 씩씩. 4음보죠? 너무 쉬워요. 먹은 구름, 한치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4음보예요. 누구나 4음보로 읽어요. 미음은 몇 음보예요? 미음.
칠판을 보든 책을 보든 음보수를 세봐요. 몇 음보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사음으로 보려면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훔치며 걸어가서 무려 7글자를 한 음보로 봐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은이 여기 몇 음보로 보는 게 맞겠어? 음보 수를 세면. 빨리 말해. 시간 없어. 어르시고 정신 안 차려?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훔치며 걸어가서. 이게 보통 맞죠? 3, 4조니까. 글자 수가 셋 혹은 넷. 아주 의외로 5, 6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 4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음보율의 파격을 볼 수가 있다. 음보율이 깨졌어요. 이상해. 의미는 쉽거든요. 그냥 눈이 뿌린 길에 붉은 꽃. 잠깐만. 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하얀 눈이 뿌렸어. 근데 붉은 꽃이 있어. 가능해요? 눈이 왔는데 거기 붉은 꽃이 있대. 가능하냐고. 요즘 같은 시대야 꽃집에서 꽃을 사계절 팔지만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어때요? 눈 맞은 붉은 꽃을 본 적이 있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당신들이 못 봤을 텐데 아마. 고향이 여수인 사람은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동백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색깔이 시뻘건색이고요. 꽃술은 정말 샛노랗습니다. 이파리는 왜 그 연한 초록색이 아닌 잎이 되게 두껍고요. 아주 진한 검은색에 가까운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이 꽃은 원래 10월에 펴요. 되게 늦게 피죠. 근데 여수는 따뜻하니까 가끔 가다가 겨울에도 날씨를 착각해서 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백꽃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은 하얀 눈을 배경으로 녹색 진초록이 조금 보이고 빨간 꽃 속에 샛노란 꽃술이 흰 눈 속에 핀 모습을 사진으로 가끔 봐요. 정말 화려하겠죠. 색채들이가 아주 명징하죠. 근데 여기서는 막 그 꽃을 보길도는 남쪽에 있으니까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자, 걸어가서 마지막 설월, 눈설자, 달월자, 눈 속의 달이죠. 서쪽 봉우리에 넘도록 송창, 소나무가 있는 창문을 비스듬히 있자. 그래서 마지막은 무슨 말로 봐야 돼? 이렇게요.